소소한 일상에서 소박한 즐거움으로 소중한 꿈을 안고 있는 소촌 보이는 라디오. 금준 미주 천일혈, 금잔에 맛 좋은 술은 천백성의 피요. 옥반 가효 만성고, 옥쟁반에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니. 총루 락시 민누락,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이 눈물 쏟고. 가성 고초 원성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도 높더라. 윤희와 이몽룡이 살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은 이들이 살던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인가요? 과거나 지금이나 백성들의 삶은 팍팍하고 힘이릅니다. 99만 원 세대, 무한 경쟁 시대, 갈 곳 잃은 은퇴 후의 삶, 대학 입시로 먹는 청소년, 뉴스를 통해 들리는 소식은 과거 선비와 같은 지위에 계신 분들의 전라도 말로 소위 얼척없는 이야기뿐입니다. 과거 15세기에도 세조의 찬탈과 연산군의 광난으로 어두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조선을 바로잡은 것은 올바른 정신과 학문을 무기로 한 조선의 선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호남이 있었습니다. 21세기도 찾아보기 힘든 인간의 덕목인 인륜과 인간의 가치가 빛을 발했던 그 시절, 어둠에 굴복하지 않고 진정한 사람의 시대를 열 수 있었던 선비들의 저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희는 선비들의 가르침과 교훈 속에서 어느 날 좀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은 조선대학교 이종범 교수님의 선비 열전입니다. 호남의 선비들에게 길을 묻다. 이종범 교수와 함께하는 선비 열전.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선비열전 진행을 맡게 된 조선대학교 역사문학과 교수 이종범입니다. 먼저 소촌방송의 보이는 라디오 그 첫 프로그램인 선비열전을 맡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참 라디오라고는 이 매체의 특성을 살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친근하게 서로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처음 드릴 말씀은 백양사에 얽힌 큰 스님 그리고 훌륭한 선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백양사에 가보면은 쌍계루라고 보이죠? 큰 이게 백암산 뒤에 그 배경으로 해서 물길이 이렇게 흐르고 그 쌍계루 그거 원래 고려 말에 청수스님이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그 청수스님이 쌍계루라는 걸 지어놓고 처음부터 이름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근데 옛적에 보면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은 거기에 좋은 어떤 글을 받아서 이를테면 건물에 어떻게 건물이 만들어졌느냐 이런 어떤 글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 글을 당시 이 나주의 유배 중이었던 삼봉 정도전한테 받기로 했습니다. 그때 삼봉 정도전은 그 명나라와 합친을 주장하고 이미 북쪽으로 쫓겨간 북원과는 외교관계를 단절히 했다고 주장하다가 유배를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청수스님이 이 당시 엄청난 이제 좀 훌륭한 스님인데 당시 용진사에 주석하고 계셨던 무열스님을 통해서 이 삼봉 정도전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377년 이 세 분이 청수스님, 무열스님, 정도전 이 세 분이 이렇게 쌍계루에 모였던 것이죠. 보니까 이게 또 무열순이란 분은 엄청 이렇게 큰 훌륭한 시인 스님이고 큰 공부가 깊은 어떤 학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대 목은 이색 선생 같은 분이 아주 그 존중했던 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열 스님은 중국도 아주 여러 그 명승고차를 이렇게 순려하신 바도 있고, 이래서 이거 저 백양사의 유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백제무왕 때 이게 처음 창건됐고, 고려 중기에 중현선사가 다시 만드시고, 또 그 뒤에 중현선사의 제자 되시는 가검존자가 다시 이렇게 이 백양사란 절을 꾸렸다, 이런 말씀을 쭉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이게 참 이 깊은 산중에 이 절에 아주 많은 훌륭한 스님들이 계셨고, 또 아주 경치가 훌륭하고, 또 더욱이나 그것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꾸몄던 우리 저 청수 스님의 정성이 아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내력을 쭉 이렇게 적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했는 거니? 훗날 이 누각을 오르는 사람은 산수 풍경이 뛰어난 것에만 너무 도취되지 말고 옛사람들의 공덕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딱 이렇게 글을 맞았어요. 그런데 삼봉은 이 새로운 누각에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수는 좀 많이 아쉬웠죠. 그래서 다시 후배 스님을 보내서 누구한테 보냈냐, 목은 이색 선생한테 보냈어요. 목은에서 다시 기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은 이색 선생이 저 두 계곡에 흐르는 물이 만나는데 누각이 있으니까 그걸 쌍계루라고 이름을 지면서 참 거기에 의문을 표시해서, 왜 우리 저 삼봉은 절의 내력은 상세하게 적고서 어째서 이렇게 누각의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문을 표시면서 이렇게 했더랍니다. 저 목은 이색 선생한테 기문을 받았던 우리 절간 스님은 다시 포운 정몽주 선생을 찾아가서 쌍계루를 주제로 하는 원운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원운시가 지금 포운 집에 남아있죠. 지금 배감의 승려가 시를 요구하니 능력 없어 분만 들고 쩔쩔매니 부끄러워라. 청수가 누각을 일으켜 이름이 처음부터 무거웠는데 목은 어른 기문을 지어 값어치를 넣어주었네. 이런 시를 쭉 적어줬단 말이야. 근데 참 그때 목은 또 포운 계신 때가 개경 아니었습니까? 그럼 개경에서 여기까지 누가 다시 이런 시를 가져오고 기문을 가져왔을까? 훗날 백양사 밑에 살았던 우리 하석 김인우 선생의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시가 나와요. 누각 위에 두세 승려 안면이 이건데 능력껏 전부터 내려온 법을 지키니 좋아라. 청수의 간절한 요청을 절간히 정언하면서 포운의 식구는 목은 어른의 값어치를 늘렸네. 일찍이 듣건대 기문은 화남이 베꼈다는데 이제 보니 수행자의 호는 우연히도 징이로군. 서울에 기문을 그리고 원운시를 가져온 스님은 화남 스님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남 스님은 모군 스님과도 아주 가까워서 젊어서는 시와 술로 서로 어울렸던 번님으로 서로 아주 굳게 맺어진 친구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원나라 수도 영경에도 같이 갔다 옵니다. 태고화상의 법맥을 받은 큰 스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백양사의 그 고려 말의 그 풍경은 여기에 당대의 큰 스님, 청수 스님, 무열 스님, 화남 스님, 절간 스님,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인이고 정치가였던 포운 정몽주 선생, 목은 이색 선생, 그리고 당시 유배되어 왔었던 삼봉 정도전 선생의 그 사연들이 얽혀 있는 것이 바로 백양사 쌍계루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범연히 좋은 경치에 도취해서
옛사람의 흐르는 그 깊은 서로의 인연과 그 소통의 그 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쌍계류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다음 이어서는 참 연산군의 광란의 시절을 마감지었던 중종반정의 숨겨진 선비 김계와 박상 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소천 아트 팩토리 보이는 라디오 선비 열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임금을 하다가 중도에 쫓겨난 임금이 몇 분 계시죠. 단종 임금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세조 찬탈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많은 선비들이 슬펐습니다. 또 한 번은 정말 그 연산군이라고는 정말 얼처구니 없는 스스로 임금 되기를 포기했던 그 스님의 광란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고 그 임금도 역시 쫓겨났습니다. 연산군 그냥 물러난 게 아니었습니다. 민심이 아주 심각하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막 수없는 익명서, 요새 말하면 유인물이 돌았습니다. 어떤 임금의 절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끊듯이 하는가. 또 군신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완전히 결단났습니다. 신하들한테는 아무 말을 하지 말라고는 물건패를 목에 걸고 이렇게 충성서약을 강요했습니다. 항상 선비들, 그래서 당시 신하들은 언제 목숨을 아낄지 전전긍긍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신하가 마침내 사느냐 죽느냐 생존 게임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때 전라도에서 반정의 기운이 솟았습니다. 진성대군을 추대해야 된다. 당시 군중의 사치, 연산군의 광란을 비판에다가 쫓겨왔던 김준손이나 이과 같은 선비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유배객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통문을 돌리고 누가 더 그런 의사를 여러 고을에 알렸겠습니까? 당시 옥과 영감이었던 김계라고는 학자 관료였습니다. 장성 황룡명 출신이죠. 본가는 영광이고요. 정말 1501년에 문과급제하고 홍문관에 지냈다가 이렇게 옥과 현감으로 내려왔었는데 이 김계가 활약하면서 아주 호응이 아주 빨랐어요. 그래서 9월 10일 날 강환루에서 출정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환루에서 바로 이렇게 서울로 진격하게 되면은 반란인가 반정인가 이 혼란이 일어나서 큰 이렇게 내전이 일어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도성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성에 알리면서 도성에 호응이 없으면은 진성대군을 호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이 김계 옥과 현감이 경문을 가지고 서울로 출발하던 그날 밤 남녘의 통보를 그 흐름을 이미 알았던 박원종, 유순정 같은 분들이 궁궐을 갑자기 장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중종반정입니다. 인심이 떠나면 국왕도 바뀔 수 있다고는 일대사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좋은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나라를 향한 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공신선정부터 엉망으로 했습니다. 뇌물이 오고 가고 또 인사도 남맥상을 거듭했습니다. 공신과 외척본의로 전부 관직을 나눠갖고 해서 그래서 도처에 탄식이 일어났습니다. 공신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다시 병들었다. 이때 참 반정의 기반을 전라도에서 이끌어냈던 옥과 현감 김계는 깊이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옥과 현감 임기를 마치고 서울 홍문관으로 복귀를 했을 때도 가서도 여러 번 가서 규탄을 했습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난 쫓겨난 임금처럼 외척과 소인배들을 등용하다가는 또 나라가 되겠습니까? 결국
김계는 서울의 관직 생활, 좋은 벼슬 생활을 접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바로 부안수령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를테면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연거푸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래서 거의 한 5년 정도 심요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부모 이런 슬픔에 또 그리고 그 고된 심요 생활 중에서 아주 병이 아주 덮쳐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몸을 좀 추스릴까 하고 고창 바닷가로 요새 말하면 해수찜을 갔다가 그냥 거기에서 풍랑을 맞아서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했습니다. 참 최후가 처량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홀로 울며 그 너를 따랐을 뿐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마을 김영이라는 분이 그냥 확 뛰어나가서 통곡하면서 호상을 해서 장사를 치르게 됐는데 그 김영이라는 분이 그 훗날 우리 그 하서 김인우 선생의 부친이 되시는데 이때 박상 선생이 아주 그냥 혼백을 붙잡는 아주 280자 되는 그냥 긴 장편 만시를 보냈습니다. 참 얼마나 기억이 애특했으면 그렇게 길게 적었을까 모르겠습니다. 나와 문장은 쌍비겠지만 그대가 이름을 먼저 알렸고 홍문록에 번갈아 올지만 그대가 훨씬 훌쩍 뛰어넘었지. 뭐 이런 어떤 시를 지어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김계 선생은 쉽게 잊혀졌는데 지금 그 황룡강 쭉 내려보면은 황룡면 신월이 신촌마을의 수산사에 지금 조금 이렇게 작은 이렇게 사후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만사를 보냈던 박상 선생은 당시 이 담양부사로 내려와 있었어요. 그러게. 내려와 있었는데, 예. 근데 박상 선생이 이제 담양부사로 내려와 계셨었는데, 그럼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김계, 옥가영감 하실 때, 막 이렇게 반정을 향한 의병 경문을 사방에다 전달하고, 광안루 출정을 준비할 때, 그때 왜 그렇게 쉽게 들키지 않겠습니까? 그때 전라도의 이목을 이렇게 쏠려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브리 장살 사건이라는데 바로 박상 선생이 결행을 했습니다. 우브리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연산군 애첩의 백견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그 뭐 좀 좋은 이름으로 부르면은 숙화라고 하는 연산군 애첩의 애비예요. 애비인데 엄청나게 포악스럽게 자기 딸이 연산군 애첩이 된 것을 기화로 삼아가지고 선이 그냥 이웃 사람을 강탈하고 부녀자를 그냥 약탈하고 아주 그냥 나쁜 짓을 아주 골라서 하는 사람. 뭐 그 다 임금이 다 조장을 한 것이고 또 임금도 불러서 그 사람한테 술을 내리고 당상관이란 벼슬을 막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결국 사람들 어느 누구도 우불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응징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 뒤에 연산군이란 엄청난 이게 폭군이 뒤에 이렇게 뒷배를 봐주고 있으니까 이게 할 수가 없었는데 바로 우리 박상 선생이 그때 전라도 도사, 요새 말하면 전라도 행정부지사 같은 거죠. 전라감사의 막료예요. 그거 딱 해서 나주 금성관으로 불러서 그냥 아주 곤장을 쳐서 죽음을 그냥 목숨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연산군 애첩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온 도에 이목이 쏠릴 때 사실은 바로 우리 김계 선생을 중심으로 한 그런 반정 의병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단 말이에요. 결국 그때 그 박산 선생은 그러고서 처연하게 그냥 내가 죽을 죄를 졌으면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서울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바로
중종 반정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에서 중종 반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숨겨진 선비 이 두 분을 우리가 말씀을 하면은 우리가 바로 박상 선생과 우리 김계 선생을 들 수가 있겠는데, 그래 바로 박상 선생이 바로 광주 서창 출신입니다. 광주 서창 출신으로 여러분들 지금 잘 알다시피 지금 서창 이렇게 그 영산강과 항룡강이 모이는 그 서창에 보면은 거기에 그분 묘소도 있고, 또 송정리에 가면은 그분을 모신 송호 영당이라고는 그 조그만 영당 사당이 있습니다. 이 박상 선생은 아주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석천 이멍영 선생이라든지 면왕정 송순 선생이 다 박상을 스승 삼아서 공부를 했던 분이고, 하서 김인우 선생도 박상 선생한테 배웠던 것입니다. 또 한편 박상 선생은 매월당 김시습 시집을 다시 편찬을 하고, 동국사략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편찬하고 해서 아주 학자로서도 아주 큰 업적을 남기신 분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한다는 게 저도 처음이라 참 어색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소촌 아트팩토리 공식 페이스북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진행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드린 강의 내용을 토대로 깜짝 퀴즈가 나간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역시 소촌 아트 팩토리 공식 페이스북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우리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우리 호남 선비들의 활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선비 열전 제작 지원의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였습니다. 네. 지금 배감의 승려가 시를 요구하니 능력 없어 분만 들고 쩔쩔매니 부끄러워라. 청수가 누각을 일으켜 이름이 처음 무거웠는데 목은 어른 김은지어 값어치 늘려주었네. 타는 노을 아득한 옥빛에 저문산 자주색으로 변하고 달 그림자 어슬렁거리니 가을 물빛 맑아지겠지. 오래도록 사람 세상에서 번뇌가 너무 뜨거워라. 언제나 옷을 벗고 그대들과 같이 산에 오를 수 있을까? 고려시대 최고 문인이었던 정몽주 선생이 이곳을 방문한 후 지은 한시인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이종범 교수님의 강의 주제이기로 했던 이곳, 장성에 위치해 가을 단풍 관광 명소로 손꼽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소촌 아트 팩토리 공식 페이스북에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소박한